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실내 방사능, 실내 주로 존재하는 이 방사성 기체인 라돈을 이해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흔한 질문이 도대체 라돈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라돈은 우리가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은 물질이죠, 물질. 기체상의 물질인데 이건 또 원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라돈도 물질입니다, 물질. 그 다음에 물질이자 원소예요, 원소. 원소인데 방사능을 띤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돈을 이해하려면은 방사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강의를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방사선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라돈은 왜 우리 실내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 이런 의문도 해소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라돈은 왜 위험하고 얼마나 우리한테 위험한지, 그리고 이 라돈이 있는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소위 측정 이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라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이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사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데 이 방사선 관련 과학을 우리가 핵과학이라고 합니다. 핵과학. 이 핵과학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이 1895년에 이 비렐름 렌트겐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렌트겐은 음극성관 연구를 하다가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서 뭐 직진을 하고 반사도 안 하고 빛은 반사나 굴절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빛을 발견했어요. 그 정체를 제대로 몰라서 X선이라 명명을 했고 이 X선이 사실 나중에 밝혀지지만 방사선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업적으로 1901년에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본인이 개발한 X선 발생기를 가지고 이 안에 손을 찍은 최초의 X선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이라는 게 주로 이제 동양에서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유럽은 중세 암흑 시대라 가지고 종교가 지배한 시대였다가 주로 중국과 뭐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랍 쪽에서 많이 발전이 됐다가 이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에 모든 과학이 유럽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현대과학이 많이 태동을 하게 되는데 1895년에 이 렌트겐 X선을 발견한 이후에 바로 1896년 이 베크렐이라는 분이 X선 성질의 호기심을 느껴서 실험을 하다가 또 우연찮게 이 방사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우라늄 화합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우라늄은 우리가 반감기가 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걸 현대에서는 잘 알고 있죠. 이 우라늄 화합물을 사진 건판하고 구리 십자가와 함께 이 껌껌한 서랍에 보관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현상을 해보니까 이 십자가가 찍힌 거예요. 뭔가 필름이 감광됐다는 건 어디선가 빛이 나왔다는 건데 빛이 나올 곳이라고는 이 우라늄 화합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베크렐이라는 분이 우라늄 화합물에서 새로운 빛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라늄 선, 베크렐 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큐리 부인이 레이의 라틴어인 레디어스를 따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쓰는 레디오 액티비티라는 새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이런 업적으로 1903년에 큐리 부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베크렐을 기려서 방사능의 기본 단위를 BQ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크렐. 이 베크렐 단위의 의미는 뒤에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방사선도 발견되고 했으니까는 이 많은 과학자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마리 큐리 이 위대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이신데 마리 큐리가 남편 피에르 큐리와 함께 우라늄의 방사선 세기 측정 연구를 합니다. 이 마리 큐리는 조국이 폴란드예요. 폴란드는 나중에 이제 여러 나라한테 핍박을 받고 뭐 침공도 받고 그런 나라가 되는데 아니면 조국은 폴란드인데 이 프랑스 남편 피에르 큐리하고 함께 이
우라늄의 방사선 세기 측정 연구를 하는데 이 체코에서 우라늄 광석 피치블렌드를 빻아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빼냈는데도 또 방사능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있구나 해가지고 새로운 방사성 물질을 분리하고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자기 조국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방사능이 더 나오게 되니까는 또 뭔가 있다 해가지고서 또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발견을 합니다. 라듐을 요것도 1898년인데 그래서 계속 큐리 부인은 이 방사능 연구를 지속하게 되는데 이 8톤의 우라늄 광석에서 0.1g의 라듐을 결국은 분리를 해냅니다. 이 연구비도 없고 뭐 도와준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 열악한 상황에서 4년 동안 수천 번의 분리 정제를 해서 이 0.1g의 염화 라듐을 추출하고 이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과학자들한테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방사능 관련 연구를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큐리 부인이 세계 최초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해서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뒤에 과학자들이 이런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이제 1906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이 순수한 금속 라듐을 확보를 해서 1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고 이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특허를 신청을 안 하고 뭐든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의 연구실에 큐리 부부도 있고 2차 대전 당시에 이 엑선 장비를 실은 트럭을 타고 많은 봉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큐리 부인의 위대함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은 지금도 여성 과학자가 업적을 이루기 쉽지 않은 그런 뭐 약간 차별도 있긴 하지만은 세계 최초로 여성인데 노벨상을 받았고 최초로 2번을 받았습니다. 물리화학 분야에서. 그다음에 부부가 받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5명의 가족이 받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코테센 프랑스의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솔본 대학 최초 여성 교수가 되고 그 뒤마 같은 위인이 묻히는 프랑스 빵대형에 1995년에 안장되게 됩니다. 이 과학적 가치는 이 라듐이 그 당시 뭐 자세히는 몰랐지만은 라듐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음을 확인을 해서 이런 뭐 라듐 테라피 같은 것도 개발이 됐고 또는 라듐 세라피 또는 큐리 세라피 해가지고 그 당시 이 라듐이 신비의 영약으로 인식됐어요. 그래서 이 라듐 아이러니컬하게 라듐 초콜릿도 나왔고 이 라듐을 물병에다 넣어서 또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생수, 피부용 크림, 치약 등에도 활용했고 그다음에 우리 70년대까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야광 시계에 라듐 페인트를 썼어요. 밤에 시간을 볼 수 있게 군대에서. 근데 이거를 이 여성 직공들이 혓바닥으로 라듐 페인트를 혓바닥으로 이제 바르다 보니까는 다양한 빈혈, 골수암 같은 것들이 걸려서 이 소송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라듐 걸 이야기를 한번 쳐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이 관련된 연극도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듐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라듐에서 나오는 알파 입자를 가지고 러더포드가 엄청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소위 원자 모델이 확립됐어요. 현대 원자 모델.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원자 모델을 공부하고 이 원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베릴륨과 혼합해서 중성자도 발생을 시킬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큐리 딸 아이렌 큐리는 이제 엄마는 세계 최초로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리를 해냈으면은 큐리의 딸은 세계 최초로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를 발견합니다. 인공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어요. 그 업적으로 이 큐리 딸도 남편과 함께 1934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엄마가 만들어준 헬륨의 원자핵 알파 입자를 알루미늄에 때려서 새로운 방사성 동위원소 인 30을 반감기 2.5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큐리 부인은 악성 빈혈 따른 백혈병, 소위 방사성과 관련된 질환으로 일찍 사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큐리 부인이 바쁜데도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큐리 부인이 끊임없이 딸한테 편지도 보내가면서
딸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큐리의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큐리의 둘째 딸인데 이름이 에바 큐리예요. 이 2007년까지 사셨습니다. 2007년 103세. 근데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에바 큐리가 나는 우리 집안의 수치입니다. 아버지, 엄마, 형부, 언니, 남편. 이분의 남편이 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미국인인데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나만 못 탔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분도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서 이 프랑스의 레지옹 드네르 훈장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회 과학자인데 이제 방사능 관련 연구를 안 했죠. 그 큐리 부인이 이제 되게 아팠을 때 옆에서 끝까지 간호하고 엄마가 죽자마자 마담 큐리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출간해내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솔베이 회의인데 이 솔베이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을 모아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줬어요. 여기에 전부 다 남자인데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도 있죠. 근데 큐리 부인 혼자만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큐리 부인이 위대한 거는 그 어려운 실험,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실험도 했지만은 그 되게 스마트하게 이 많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이뤄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있으시면은 이 자료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 러더포드 뉴질랜드 출신의 그 과학자인데 우리가 핵물리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다윈 하면 우리가 진화를 생각하고 뉴턴 하면 역학을 생각하게 됩니다. 패러데이 하면 전기를 생각하고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원리를 생각하는데 이분은 핵물리학의 아버지예요.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다가 영국으로 와서 이 세계 최초로 원자의 내부 핵 구조를 밝히고 원자도 변환을 시킵니다. 이 원자는 원래 못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선, 양성자, 중성자, 반감기 이 딸 핵종의 개념과 용어도 정립했고 말씀드렸지만 인공 핵 변환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이런 걸출한 과학자가 나왔고 사실 이분 제자하고 동료 20명 가까이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천재죠. 그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귀화했고 이 20세기 초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이코르 우리가 잘 아는 MC 스퀘어라는 그 상대성 이론에서 이런 공식을 유도해내서 나중에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창조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현대 우리가 모든 계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이 광전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이 광전자 효과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평화주의, 자유주의 같은데 이 어떤 대의를 지지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런 이런 걸출한 아인슈타인이 또 핵 개발, 우주 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또 이 당시에 천재가 엔리코 펄미, 한국말로는 또 페르미라고도 그러는데 이 펄미란 분이 또 이탈리아 과학자인데 이분도 노벨상 받는 시상식에서 무솔리니가 싫어서 미국으로 또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과학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이 천재성을 갖고 있고 초자연적 물리적 직관도 보여 있고 사람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핵 분야에서 이 시카고에서 세계 최초로 핵 분열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게 성공을 못했으면 시카고가 날아갔을 텐데 그 우라늄 가지고 인공적으로 핵 분열에 성공을 해서 그 기술로 인해서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시카고 대학에 나중에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오셨는데 이분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의 지도 교수였어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가 이 폴미 교수 밑에서 박사를 하고 이제 제가 다니던 퍼듀란 대학에 와서 저를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분의 제자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패밀리 트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터져서 원자폭탄 개발 경쟁이 미국과 독일 사이에 벌어지는데 이 핵분열을 독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실험은 그 펄미가 세계 최초로 했지만은 핵분열을 발견을 하고 핵이 분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그 리제 마이트너, 뭐 스트라스만, 뭐 이런 과학자들, 오토한, 이분이 오토한이고 이분이 마이트너, 오토한, 이 스트라스만인데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해서 이 우라늄이 분열을 해서 다른 원소로 변하면서 또 에너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근데 실험적으로는 펄미가 이뤄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핵심적인 거는 일본이 미국 진주만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죠. 2차 전에 참전을 하고 이 맨하탄 프로젝트, 소위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의 연구비를 엄청나게 증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인슈타인도 편지를 보내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빨리 개발하라고, 아니면 히틀러가 먼저 할 거라고 해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돈과 두뇌가 집중된 과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다행히도 독일은 원자로도 폭발을 하고 이 히틀러가 이 원자탄이 없어도 전쟁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 독일은 원자폭탄 개발에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 트리니티 핵실험에 이제 최초로 원자폭탄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게 TNT 2만 톤급 원자폭탄 실험을 네바다 사막에서 했던 사진이고, 그 당시 이제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우라늄 원자폭탄과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터뜨렸죠. 그 뒤에 이제 계속 뭐 더 큰 폭탄을 개발 경쟁에 들어가서 수소폭탄, 이분이 이제 텔러라고 이제 수폭탄이 헝가리 사람인데 이 1951년에 최초로 수폭탄, IB 마이크라는 수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고,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지금은 북한도 원자폭탄, 플루토늄, 우라늄 폭탄, 플루토늄 폭탄 등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도 북한도 갖고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폭탄은 1961년에 실험한 그 당시 소련의 차르본바 폭탄의 황제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어마무시한 폭탄 개발로 이 핵기술이 우리한테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 우리가 핵하면은 공포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후 이제 많은 원자력 기술이 평화적 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과 이 방사선 진단, 방사선 치료, 이 의료 쪽으로도 많이 활용됐고, 다양한 산업체에서도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자 핵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원자 핵보다 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분자, 원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배운 적이 있으실 텐데, 이 분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령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원자는 어떤 성질이 없어요. 그냥 원자일 뿐이고, 수소 원자 2개가 뭉쳐서 수소 분자가 되고 수소 기체라는 성질을 갖고 있고, 산소 원자 2개가 뭉쳐서 산소 분자라는 물질이 돼서 산소라는 기체의 성질을 갖고 있고,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고, 그죠? 그래서 구조는 뭐 105도로 휘어져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이산화탄소 분자, 암모니아 분자도 맞죠. 아무튼 물질의 고유한 특징, 성질을 갖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가 분자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더 쪼개서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원자는 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단위체일 뿐이에요. 원자는. 그래서 이 원자는 우리가 아까 러더퍼드가 현대의 원자 모델을 밝혀냈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조그만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원자의 크기는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 구름까지의 크기를 원자의 크기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원자는 중성입니다. 중성. 왜냐하면은 원자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똑같은 양으로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값으로 있으니까 중성이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돌고 있는 범위까지를 우리가 원자의 크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자핵을 또 쪼개보니까 원자핵은 양 플러스로 이루어진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이해하고 있고 밝혀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러더포드라는 과학자를 통해서.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기호로 이 기호 이런 식으로, M은 원소 기호, 수소 같은 경우는 원소 기호를 H라고 그러죠. 탄소는 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원자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G, Z.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원자량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자량은 뭐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뭐 이러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라돈은 원자 번호는 86번이고 무게는, 질량수는 222입니다. 222. 이 원자량이 222인데 222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거든요. 그럼 뭐 중성수가 얼마인지 알죠. 그죠? 136인가?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원자는 양성자가 몇 개고 중성자가 몇 개고 알 수 있는 거고, 이 양성자가 우라늄 92개인데 얘는 전자가 몇 개겠어요. 중성이기 때문에 우라늄은 전자가 92개가 있죠. 똑같이. 그래서 이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 원자 번호, 원자량, 중성자수, 그 다음에 전자수까지 다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원자를 표현하고 있고, 라돈은 원자로 86번, 질량수 222인 원소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Rn 222 하는 거는 원자 번호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RL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원자 번호 86이라는 뜻이니까. 원자 번호에 따라서 기호가 다 틀리거든요. 고유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 원자나 원자핵의 크기하고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원자의 크기는 전자 구름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예요. 미터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이걸 우리가 옹스트롬이라고 그래요. 옹스트롬. 그래서 말하기 불편하니까. 이 옹스트롬이라는 단위가 중요한 게 원자의 크기니까 중요한 거고, 근데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이 원자핵의 크기예요. 원자 크기의 10,000분의 1. 그 다음에 전자는 또 원자핵 크기의 10,000분의 1입니다.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모든 질량,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전자 질량이 한 2,000배입니다. 이 아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죠. 그죠? 요 원자핵이 무게가, 원자핵 하나의 무게가 전자 하나의 무게에 2,00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전자는 솔직히 원자의 무게에 크게 기여를 안 해요. 여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이게 원자핵이 양성자하고 프로톤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이 엄청 무거운 거. 이 프로톤과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원자핵인데, 이게 전자의 2,000배 이상이니까 모든 무게가 일로 집중돼 있고. 그래서 핵의 밀도를 보게 되면은 그 1cm, 1cm, 1cm짜리 조그만 상자에 여기 원자핵을 이 안에 담으면은 그 무게가 1억 톤이나 됩니다. 1톤도 무거운데 1억 톤. 그래서 이 잠실 경기장이 원자의 크기라 그러면은 이 원자핵의 크기는 개미 하나의 크기고, 이 개미 하나가 뭐 공룡 수억 마리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무지막지한 밀도를 핵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자연에 존재하는 힘이 4가지가 있는데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무게가 있는 거. 아인슈타인은 중력장으로 표현했지만은 중력을 1이라고 그러면은 전자기력은 중력의 10의 37승배나 됩니다. 그다음에 핵력은 이 전자기력의 또 100배예요. 중력의 10의 39승배. 이 전자기력은 플러스가 서로 밀치는 힘이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톤하고 이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양과 음은 끌어당기고 같은 그 전하는 서로 밀치고 그 힘이 무지막지한데, 아까 원자핵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원자핵이 프로톤하고 중성자로 돼 있는데 이 프로톤은 플러스거든요. 얘네들이 서로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자핵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뭉쳐 있는 이유가 이 핵력이 전자기력보다 훨씬 100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100배나.
그래서 이 핵력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주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학에는 주기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율표. 이 주기율표는 이 원소의 특성에 따라서 주기별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 라돈이 주기율표의 18조 원소예요. 라돈이 18조 원소. 여기에 라돈이 있는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걸 우리가 이쪽 요 원소들을 전부 다 불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불활성 기체. 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화학에서는 활성이 없다는 건 화학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안정해서. 이 불활성 기체는 스스로 안정한 기체예요. 스스로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원소랑 반응을 안 합니다. 소위 활성이 없어요. 그래서 라돈은 다른 원소랑 또는 다른 화합물이랑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라돈을 없애기 위해서 화학 반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돈을 측정하거나 라돈을 없애거나 관리하는 데는 전부 다 물리적인 방법을 씁니다. 물리적인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이제 83번부터 좀 뻘겋게 표시했는데, 이 84번부터 원소는 모든 게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소위 방사능 분기를 하는 원소예요. 그 다음에 이 93번부터는 또 여기서부터 이런 원소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원소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마지막 원소는 우라늄까지입니다. 우라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라돈을 주기율표에서 한번 이해해봤고요. 이 화학에서 주기율표가 있듯이 이 핵에도 차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뉴클라이드 차트라고 그러고, 이 차트는 딴 게 아니고 이 X축은 중성자 수, 이 Y축은 양성자 수로 모든 수천 개의 원소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모든 동위 원소들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뉴클라이드 차트에서 뭐를 이해하셨으면 하냐면은, 동위 원소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동위 원소는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게 수소입니다. 수소. 얘도 수소예요. 아까 원자 번호는 이 원자 기호의 왼쪽 아래에 쓴다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입니다. 수소. 그죠? 요 수소 보시면은 1, 여기 1, 여기 2, 여기 3 돼 있어요. 이게 무게거든요. 무게. 그게 이제 수소의 원자량인데, 안 지워지네. 원자량인데, 아무튼 수소가 H로 표현하는데 무게가 1인 게 있고, 무게가 2인 게 있고, 무게가 3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같고 1로 무게가 틀린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가 이렇게 수없이 많아요. 헬륨은 동위원소가 무게가 3인 게, 헬륨 원자 번호가 2, 리튬은 3, 베릴륨은 4, 붕소는 5, 탄소는 6인데, 무게가 헬륨도 3, 4, 5, 6, 7, 8 이렇게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탄소도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동위원소가.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간단한 얘기예요. 원자 번호, 소위 원자 기호는 같은데 무게가 틀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그걸 영어로는 라디오 아이소톱 해서 RI라고 그러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뭐냐면은 이 수소 3개 중에서 삼중수소, 삼중수소, 이게 수소, 무게가 2를 중수소, 이걸 삼중수소라고 그러는데, 무게가 3인 수소에서 삼중수소. 얘만 반감기가 있습니다. 여기 반감기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반감기가 12.3년이에요. 나중에 반감기는 T라고 가지고 2분의 1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반감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삼중수소는 12.3년 만에 뭔가를 내놓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특정된 시간을 두고 없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왜 방사성 동위원소냐? 방사선을 내놓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더 안정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특정 시간 안에 방사선을 내놓고 없어지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동위원소도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를 갖고 있는 방사선을 내면서 안정화돼가는 원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사선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사선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라돈이 왜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사선의 영향을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받아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사선 피폭이라고, radiation exposure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방사선이 원자력 발전소나 또 원자 포탄이 터지거나 그런 인공적인 사고가 터지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위험하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방사선을 맞고 삽니다. 맞고. 그 이유는 먼저 그 이유는 우리 지각, 이 지구 땅 속에 아직도 반감기가 긴 우라늄, 토륨, 포테슘 이런 원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반감기가 수십억 년 이상입니다. 지구가 한 4, 50억 년 됐다 그러는데 반감기가 4, 50억 년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지구 땅에 우라늄이 반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구 생성 이래로. 이 토륨은 100억 년이 넘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우라늄은 희귀원소인 금이나 은보다도 지구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도 많고, 또 포테슘도 마찬가지고. 이런 원소들이 땅 속에 있는데, 이런 땅 속에 있던 원소들이 물이나 또는 땅에서 재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음식물로 이양을 하거든요. 이런 생선이나 이런 데로. 우리가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세슘이 물로 흘러들어와서 생선이 그걸 먹고 우리 몸에 들어올까봐 우리가 수입 금지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 말고도 이런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소위 몸 내부로 들어와서 피폭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부 피폭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흙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라늄, 토륨, 포테슘이 우리가 건축물 질 때 뭘로 만듭니까? 전부 다 땅에서 있는 흙 가지고 콘크리트, 자갈해서 이제 건물 벽에 이제 건축 자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안에 우라늄, 토륨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감마선이 나오게 됩니다. 감마선. 방사능 붕괴 과정 중에. 그럼 이 감마선은 빛보다도 강한 빛이고 이동을 잘하니까 우리가 이 건축 자재로 인해서 방사능을 맞을 수가 있어. 어느 특정된 양의. 그걸 우리가 외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또 이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우주선, 수소의 원자핵, 이 우주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이 물론 대기는 질소하고 산소하고의 이제 이 혼합물이지만은 그 외에도 아주 약간의 수소도 있고 다른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선하고 이 수소하고 반응해서 삼중수소. 아까 삼중수소가 반감기가 12.3년. 그러면 지구 생성 이래로 없어지지 맞죠? 10년 만에 반씩 없어지는데. 근데 끊임없이 우주선이 날라와서 끊임없이 대기 중에 수소랑 반응해서 끊임없이 수소를 만들어내니까 삼중수소도 우리 주변에 아주 적지만은 존재하게 되고, 이 베릴륨 7, 나트륨 24라는 동위원소 존재하고, 이 대기가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질소하고 우주선하고 반응해서 이 14 카본이 생깁니다. 14 카본. 그래서 우리 주변에 카본이 있고, 얘는 반감기가 한 5,730년인데 이 탄소는 탄소 동화작용의 기본 원소고, 우리가 끊임없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도 들락날락 하기니까 이 탄소 가지고 우리가 이 연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5만 년 전에 누가 죽었으면은 그 사람은 호흡을 정지했으니까 들어오는 14 카본의 양이 스탑됐죠. 그 다음부터 5,730년을 가지고 몸 안에서 반씩 없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서.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자연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대부분 반 이상은 우리가 라돈을 통해서 방사선을 막게 돼 있습니다. 이 라돈은 이따 얘기했지만 우라늄이나 토륨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기체예요, 기체. 기체니까 공기로 흘러나와서 대기 중에도 존재하고 또는 주택 내에 들어와서 누적되면은 그 양이 증가돼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내부 피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사능 피폭을 받게 되고 여러분 몸을 이 감마선으로 스캔을 해보면은 이런 피크 또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테슘 같이 체내 포테슘은 칼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체 조성에 중요한 원소입니다. 이 우리 음식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14 카본, 우라늄 238, 토륨 232, 226, 라디움 이런 것들도 미량이지만은 체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사능이 방출되고 이런 감마선 피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사능을 맞으면서 이런 생명체들이 지구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인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맞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뭐 할 수 없이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피폭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건데 방사선 피폭 세계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의료 과정, 메디칼 레디오 테라피 앤 다이그노스 해가지고 이 방사선 진단 치료 때문에 우리가 한 14.3%의 방사능을 100% 중에 맞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땅이나 건축물에서 나오는 감마선 때문에 13.5%, 그 다음에 식품을 통해서 11.6%, 그 다음에 우주선 때문에 10%의 암만 대기가 막고 있어도 약간의 우주선이 우리가 우주선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조종사나 항공기 승무원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지각에서 더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선의 영향을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 이상이 뭐냐면은 라돈입니다.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뭐 인공이든 뭐든 다 맞는데 반은 라돈 때문에 방사선 피폭을 받고 있는 거고 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라돈이나 토론 때문에 건 반 가까이 방사능 피폭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1.41이라는 양을 맡고 있습니다. 이 1.41이 뭘 말하냐면은 연간 허용된 방사선량이 1mSievert예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미리시버트라는 단위는 이 에너지에 기반한 단위인데 그냥 확률적으로 암을 발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인자가 다 들어간 단위예요. 이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미리시버트는 암 발생 확률을 나타내는 단위고 우리가 방사능을 항상 맞으니까 1 정도의 암 발생 확률을 인정하자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간 허용 방사선량이 2인데 우리나라는 라돈, 토론, 이 라돈 때문에 아무튼 1.4 미리시버트를 맞으면은 이미 초과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인공 방사 관리가 가능한 허용 방사선량이 1mSievert고 이 라돈 토론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맞는 양이 1.4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서 연간 허용 선량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의 라돈이 이런 평균치의 10배, 5배, 10배면은 무지막지한 방사능을 맞는 거고, 그 암 발생 확률이 똑같은 확률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관련 단위 아까 이제 베크렐이란 분을 통해서 이 베크렐이라는 단위 기본 단위가 있다고 그랬고 뭐 그레이 시버트가 있는데 그레이는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단위는 베크렐과 시버트예요. 시버트는 뭐 라돈 몇 그램, 라돈 몇 개, 뭐 수소 몇 그램, 물 몇 그램 하듯이 양에 관련된 단위고 시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뭐 실효 전량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암 발생 확률을 따지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1mSievert가 넘으면은 뭔가 헷갈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뭐 여기 뭐 방사선 가중계수 어쩌고 그랬는데 이 방사선은 99.9%가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얘네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도 이 알파는 몸 안에 들어오면 20배가 더 위험합니다.
이 베타나 감마가 1인대 비해서.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근데 이 라돈을 통해서 이 알파가 우리 체내로 많이 피폭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라돈을 관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전부 다 방사선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알파가 왜 위험하냐면은 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이 알파는 천천히 말씀드리면은 이 헬륨 원자번호 2입니다. 물리는 4고 얘의 원자 핵이에요. 플러스 2개. 이 헬륨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프로톤 2개, 중성자 2개가 원자 핵으로 되어 있고 이 주변을 전자 2개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자 2개를 빼버렸죠. 그러면 헬륨의 원자 핵만 남아요. 얘는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래서 헬륨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헬륨의 원자 핵이 알파선입니다. 알파선. 이 베타선은 전자예요, 전자. 감마선은 빛이고 빛 파장.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원자 핵 하나의 무게는 전자 무게의 근 2000배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헬륨은 이 프로톤 2개, 중성자 2개, 4개나 있으니까 이 전자 무게의 수천 배가 됩니다. 그죠? 무게도 크고 크기도 크고. 그러면 무게가 크고 크기가 큰 놈들은 이동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동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원자나 분자 이런 것들한테 여기저기 부딪히니까 이놈이 워낙 크니까.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은 이렇게 농구공이 이런 틈 사이로 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조그만 구슬은 요 틈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선은 알파선보다 훨씬 더 이동을 해서 얇은 금속판에 정지가 되고 종이 정도는 뚫고 가고, 이 알파선은 종이도 뚫지 못합니다. 이 감마선은 우리가 태양빛이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듯이 웬만한 건 다 뚫고 두꺼운 콘크리트 정도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감마선이 제일 큰데 알파가 제일 적고, 만약에 이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은 알파선이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 세포 물질이랑 엄청난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막 때리고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이 알파선은 몸 바깥에 있을 때는 별로 안 위험한데 우리 체내로 들어오면은 얘네들보다 20배나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돈은 알파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원자 핵에서 이런 식으로 방사선이 나오게 되면은 DNA가 방사선에 의해서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NA가 직접 절단되거나 유전 정보가 변화되거나, 얘네들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세포 내부,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러는데 물 분자를 이온화시켜서 활성산소가 생성돼서 DNA가 손상된다고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다 밝혀져 있죠. 그래서 방사선의 인체에 영향은 DNA 손상, 뭐 암 발생,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우리가 모든 물질을 관리할 때는 TLV, Threshold Limit Value, 한국말로 역치라고 그러는데, 이 threshold는 어디 문턱, 이런 계단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포르말데히드 같은 게 만약에 0.1 ppm이 관리 기준치다, 포르말데히드. 그러면 0.1 이하는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0.1 이상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물질을 관리를 하는데, 이 방사성 피폭은 우리가 이 노란색 LNT, 리니어 가설을 현재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요선이죠, 요선. 파란 선. 이 똑같이 파란 선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뭡니까? X축은 피폭량, Y축은 위험성이에요. 방사능 피폭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암 발생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능하면은 방사능 피폭을 적게 박자는 얘기예요. 적게 가능하면은. 이 레디에이션 홀모시스는 방사능이 낮은 수준에서는 우리 몸에 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쪽이 있으니까 요만큼은 이로울 수. 근데 이 정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 가설보다 방사능 관리를 위해서 이런 LNT 피폭량이 많으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믿고 있고,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 알랄라라고 합니다. 알랄라. 뭐
발음이 재밌는데 이거는 as low as 가능한 한 낮게 as R은 reasonably A는 achievable 그래서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이룰 수 있는 수준에서 방사능 피폭을 낮추자는 게 세계적인 합의입니다. 라돈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라돈 피폭을 막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게 뭡니까? 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 비용을 견딜 수 있는 만큼 돈을 무지막지하게 들이면은 못 낮추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 소득 수준 높아지고 그러면은 라돈도 가능한 한 낮게 맞자는 게 선진국이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근거는 다 방사능을 많이 맞으면은 암의 위험성이 증가하니까 그런 겁니다.